오늘 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장은 어떠한 키워드를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먼저 시작을 하면서 한 분과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붓하게 먼저 진행을 하고 있을게요. 먼저 오신 분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반도체에 대한 키워드 먼저 이야기해 보면서 한 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위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유리기판 빼고 우울하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큰 틀에서는 오늘 오후장에 수급적으로 톱2에서 나가는 수급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유리기판의 변동성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리고요. 본부장님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오늘 장에서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약간은 조금 헷갈리긴 해서요. 어느 쪽에 포인트를 먼저 주고 반도체를 봐야 되는지 먼저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대형주부터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쪽이 못 가면 결국엔 유리기판도 다 꺾인 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 대비했을 땐 좀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장의 흐름들을 좀 반영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에서의 좀 물음표들이 확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사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조금 더 치중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미국장에서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약보합권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2%대 이상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일단은 삼성전자 실적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사실 그 실적이 잘 나온 날 금리에 대한 또 이펙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잘 움직임이 못한 상황이었는데 2분기에도 계속적인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좀 관심도를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전 실적과 비교를 하는 경우도 꽤 있기는 합니다. 과거에 영업이익 대비했을 때 아직 수준이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위치 에너지는 거의 다 높아진 부분에서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이랑은 좀 상황이 다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업황이 오랜 터널이 지나오면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고 디램 현물이나 뭐 낸드 가격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확대가 되는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의 실적 영업이익이 나왔던 때랑 굳이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를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주식이라는 게 환경이 좀 달라지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뒤늦게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HBM3 1단에서의 이런 퀄 테스트 승인을 하고 얼마나 HBM 쪽을 받아들여지는지가 좀 핵심이라고 보여지고는 있지만 거기에 따른 오픈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 IB에서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뭐 11만 원대로 대거 좀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사실 외부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목표 주가가 높아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어쨌든 시나리오를 쓸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세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결국은 HBM 쪽에서의 어떠한 변화가 나오는지가 센티적으로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 외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사실 수출 데이터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뭐 이제 재고적인 부분이 많이 감소하면서 생산량에 대한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대형주 단에서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가 반도체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면서 뭐 HBM을 필두로 해서 뭐 온디바이스 AI, 온센서, 뭐 CXL 그리고 뉴로모픽을 갖다가 이제 유리기판까지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소부장 단에서 같이 움직일 때 대형주들이 움직일 때 소형주 단에서의 같이 순환매들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그게 지금은 유리기판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유리기판도 결국엔 미래에 진행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CXL처럼 많이 소급해서 좀 진행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들과 수율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가셔야 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오늘 리포트도 뭐 여러 관련주들에서
뭐 이런 유리기판에 대한 기술들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 초반에도 또 굉장히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마저도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 꺾이면 빠르게 순환매의 흐름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금 반도체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대형주를 보시거나 아니면 소재나 소켓 쪽을 오히려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강력하게 급등이 나오는 이런 순환매 관점에서는 수급이 있으면 거기서 계속 플레이 하시고 수급 끊기고 다른 쪽 움직이면은 거기에 맞춰서 좀 옮겨가시면서 이제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반도체 안에서의 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 반도체의 수급 쏠림은 이어진다. 그 안에 순환매를 활용해 보자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리기판까지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순환매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한 번 더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는 먼저 나와서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나와주셨고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신 건 맞는데 제가 질문 타이밍, 인사 타이밍 놓쳐서 지금 인사하고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유리기판에 조금 더 집중해서 오늘은 좀 보려고 합니다. 변동성이 커진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도 살짝 제시를 해주시고요. 워낙 유리기판에 대한 키워드가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LG 이노텍까지 움직이나라는 생각, 대형 유리기판 키워드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헷갈릴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팁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관련주로서 SKC, 그 다음에 삼성전기, LG이노텍 대형주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지금 캠트로닉스, YC캠, 뭐 필옵틱스 뭐 등등 이야기가 되죠. HP 뭐 테크놀로지까지 이야기 됐었는데요.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보면은 이제 기판 관련된 소재의 다변화가 계속 나타나는데 네. 보통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소재의 변화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주기 사이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통 기판 소재의 변화가 1970년대 리드 프레임에서 이제 1990년대 세라믹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2000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유리 기판, 유기 기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유리 기판으로 바뀌게 되면 층에서 빠지게 되는 게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게 빠집니다. 뭐 그런 것들이 빠지면서 2030년 전후 27년 정도부터 이야기 될 텐데 유리 기판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유기 기판에서 유리 기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빠지느냐?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게 중간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향상되든지 아니면 시그널 처리 증가라, 그 다음에 더 많은 라우팅 관련된 쪽이 필요한데 이게 유기 기판 대비 미세한 회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면적 기판이 구현이 가능하고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게 빠지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공정의 변화가 어떤 게 있느냐로 본다면 결국은 여기에서 TGV, 그러니까 유리기판 공정 관련 TGV가 형성되는데 여기에서 레이저나 HF 식각이라는 게 들어가는, 그와 관련된 장비줄을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전도성 소재 충진 난이도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동도금 쪽에 관련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광학검사 난이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기술적 변화가 분명히 있는 상태이죠. 표준화 작업이나 수율 확인도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수율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이 결국은 26년, 27년 정도에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실질적인 관련 중소형주들이 실적이 여기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가들이 꽤 많이 오른 상태에서 수급이 충분히 지금은 지난주 제가 다른 쪽에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난주 한 주만 놓고 보더라도 한 3일 이상은 유기기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꽤 많이 올랐고 그 가운데 이제 기술적으로 좀 오른 종목들은 위에서 지금 이제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작은 변동성에도 지금 확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올 때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조정 이후에 좀 긴 방향성으로 좀 쳐다보시면 좋은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기, SK, LG이노텍도 전사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인텔과 엔비디아, AMD 모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방향은 맞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성 변화에 대항할 수 있는 기술이 TGV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RDL 검사 장비 이런 소부장 업체들인데 역시 유리 가공은 JNTC, 그 다음에 장비업체 같은 경우는 필옵틱스, 이게 TGV 관련된 공정이고요.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는 식각, 그 다음에 야스 같은 경우도 관련주고, 관련된 기판업체도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 뭐 SKC, LG이노텍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중심으로 보시되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지금은 조금은
유의해야 될 주가 수준의 변동성이 지난주에 꽤 많이 올랐다. 그러나 조정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경우에는 중장기성 방향성을 보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심으로 한 번 더 포트폴리오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건 맞지만 저희 뭐 CXL에 대한 키워드도 이야기 많이 했고 새롭게 키워드들 많이 생기는데 그 안에서 계속 비중 있게 회자될 수 있는 키워드 계속 지켜보자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반도체에 관해서 일단 큰 틀, 그리고 유리기판 봤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수급 이동인지 여기에 대한 포인트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전에는 신저가 행진 좀 이어지고 와 바닥, 그 밑에 지하실까지 가네, 어디가 바닥인가 이야기 좀 많이 나왔는데 궁금합니다. 하차원 본부장님, 저희 2차 전지 특히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반등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포스코 그룹주 빠르게 양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큰 틀에서 본다면 하루하루를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아닐 수 있겠지만 요즘은 좀 마음이 들썩들썩입니다. 오늘장에 나오고 있는 이 흐름의 변화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동시에 반도체가 약간 쉬어가는 듯한 그 타이밍에 2차 전지 대형주 쪽으로의 우울장 흐름이 나오니까 바닥 신호 다시 한번 이 변화에 주목을 좀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오늘의 흐름을 뭐 각각의 좀 요인들이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한 거가 오늘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뭐 에코프로나 프로비엠 같은 경우 이제 분할, 액면 분할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조금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에 대한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투심 자체는 그렇게 좀 건강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오늘 조금 이 저점 대비 말아 올리는 이 상황들에서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오늘 뭐 전반적인 P나 Q단에서의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게 해당 부분이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뭐 거래량 부분에서도 뭐 폭발적으로 터진 게 없고요. 그다음 이슈적으로도 뭔가 큰 틀에서의 변화가 나올 만한 이런 흐름들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좀 대부분 52주 신저가를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반등 기조들, 또 에코프로나 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올라왔었던 폭을 다시 한번 좀 메워주면서 이전 저점을 깨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간의 좀 힘겨루기, 수급에 대한 공방이 좀 이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가격 경쟁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게 될 거고,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존에 이제 우리 소재단이 높았었던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가격 자체가 계속 축소가 되기 시작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로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가 처음에 2차 전지가 뭐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 150만 원 갈 때 그런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좀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다 다시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어떠한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쉽지가 않다. 뭐 보조금 이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수요단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뭔가가 나오던가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중국 쪽에서의 이런 이슈들, 뭐 새로운 샤오미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차량 화재나 리콜 사건 엄청나게 크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조금 안정화되는 데까지는 아무래도 산업적인 좀 그런 변화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너무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급하게 매수하시거나 그럴 만한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매크로 측면에서는 본부장이 우려할 사항을 지금 많이 안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수급 논리, 그러면서 집중도를 본다면 앞서 언급을 살짝 해주시기는 했지만 뉴스가 하나 있기는 하잖아요. 저희 에코프로 액면 분할 같은 경우는 큰 모멘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다라고 지금 상황에선 그럼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액분을 했을 때 뭐 좀 여러 대기업들을 봤을 때는 조금 일정 부분은 우하향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요. 또 액분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의 뭔가 이런 흐름이라든지 업황이 이제 좋으면 그게 이제 빠르게 또 접근도가 높아지는 또 매력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생기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그게 어느 정도 매력도가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좀 물음표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손이 많이 탈 수가 있어요. 이제 액분에서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올라갈 때는 좀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상황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 수가 이제 아무래도 좀 가격이 낮은 단가에서 주식 수를 모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오히려 조금 물량이 쌓이고 반대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까지 나중에는 뭐 분명 장단이 생기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의 매수지만 아직까지 변화 요인이 매크로 측면에서 뚜렷하진 않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략 측면에서 그러면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부장님,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같은 결의 질문 한 번 더 드릴게요. 여러 종목군이 있겠지만 특히 이 시점에 2시 넘어가면서 포스코 그룹주의 되돌림 폭이 상당히 강하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고요. 이게 다른 수급적으로 들어오는 요인이 있는 건지 다른 흐름이 있는 건지 주목도 높일 만한 포스코 그룹주의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시선으로 정리하고 가야 될까요? 네, 뭐 오늘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리튬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현재 실시간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 잘 못 보고 왔습니다만 최근에 리튬 가격은 조금 선물 가격이 올라가다 다시 조금 주춤하면서 선물과 현물의 스프레드가 다시 조금은 거의 0이라든지 마이너스권을 접어들어서 선물 가격의 상승폭이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현물은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선물이 많이 오르는 것 대비 또 현물도 별로 못 따라갔기 때문에 또 갑자기 또 선물이 올라가던 것들이 다시 좀 조정을 받으면서 현선물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1분기 정도 바닥을 이야기했지만 2분기까지도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LG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번에 1분기 영업이익이 1,573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75% 마이너스도 그러하거니와 그 외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텍스 크레딧 1,889억 원을 제외하면 영업 손실분으로 316억 원이 실제 그 텍스 크레딧 빼고 나면 316억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1분기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한 것들이 쇼크가 조금은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전반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저가 모델 테슬라 2, 모델 2죠. 이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저가 모델 관련된 부분들을 뭐 출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는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이제 8월 8일에 로보택시 관련된 이슈를 이제 일단은 X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은 사실은 로보택스는 이제 무인 뭐 관련된 자율주행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쪽은 오늘 움직이지만, 이 저가 모델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경쟁 관련해서 중국도 샤오미까지 지금 일부 이제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 계약을 했지만 실제 뭐 인도될 물량은 한 4만 대 정도밖에 안 된다. 10만 대 넘은 계약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이 짚히고 있는 것들은 가격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3나 모델 뭐 Y 정도 말고 모델 2와 같은 저가 모델을 내지 않으면 현재 1분기 출하량 자체가 조금은 인도량이 굉장히 많이 컨센을 하회했고 연간 지금 관련된 인도량이 200만 대 밑으로 지금 컨센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00만 대 훨씬 넘는 쪽으로 조정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올해 연간 가이던스가 한 197만 대 정도로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받아드릴게요. 네.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테슬라발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반영이 되는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목도가 지금은 테슬라발 영향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저희 마침 잠시 다음 키워드가 자율주행이기도 한데요. 거기서 하실 말씀까지 있으면 좀 더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자율주행이 넘어가게 되면 관련주로서 테슬라 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저희 조금 이따가 들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율주행 열고 갈게요. 저희 물 한 잔 맞으시고 기침 한번 시원하게 하시고 시간 조금 부장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부부장님과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다행히 그래도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 테슬라발 모멘텀을 이야기해 주셨어서요. 자율주행주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철입니다. 괜찮으시죠, 부부장님? 네, 저는 지금 괜찮습니다.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전기차, 2차 전지, 뭐 자율주행, 로봇 다 연결고리가 있긴 하잖아요. 근데 뭐 일단 자율주행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와, 이렇게 에너지가 부족하네요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간다라는 키워드 중에 자율주행도 이렇게 안 듭니다. 결국은 2차 전지 내에서의
흐름을 돌파해야지 여기도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까요? 약간 뭐 비슷하면서도 좀 결이 다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각도 아마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자율주행 뭐 심야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운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로보 이제 택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움직임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좀 약간 최근에 테슬라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그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전부터 한 8년 전부터 로보택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좀 주가가 안 좋을 때마다 이 얘기들을 하면서 좀 많이 했었던 과거 전례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약간 요런 심리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부터 빅플랜으로 좀 그려왔었던 내용들이고요. 저는 일단은 뭐 FSD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상당히 뛰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지역에서는 좀 독보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외 지역에서는 또 다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부 조금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 요번에 이제 한 달 동안 무료 배포하면서 지금 데이터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의 좀 가시화가 더 나오게 된다면 로보택시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요인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말 사이에 좀 굵직하게 이슈가 있었던 게 요 테슬라 이벤트, 그리고 유가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쪽이 있다 보니까 오늘 관련된 쪽으로 좀 수급이 일부 많이 쏠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뭐 물론 이미 좀 시세가 다 분출이 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자율주행에 대해서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현대차 발로 좀 그러니까 이제 현대기아 쪽으로 영향력이 있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완성차, 뭐 현대차 기아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현대 오토에버 정도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머지 종목군들 물론 연관성이 아예 없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테슬라 발에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꼬집어서 볼만한 기업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우리나라까지 좀 연계돼서 자율주행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수혜주들을 좀 많이 꼽아 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맞고 테마주 성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단기적으로 급등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 좀 빨리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이제 발목이 잡히셨더라도 아마 본장에서 테슬라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지금 시간에서 한 3%, 4%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장중에서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온다면은 다음 거래라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좀 큰 폭의 영향을 줄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빠르게 다른 이슈에 따른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최근 시장에서의 좀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다 같이 트레이딩 가능 영역에서 그렇게 수급이 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뭐 유리기판이나 그렇죠. 원자재나 이 자율주행은 성격이 다르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는 주력 산업군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얘기가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 주가 흐름 보시면은 대부분 52주 신저가를 찍거나 아니면 6개월 이상, 적어도 좀 핫하게 움직였을 때가 작년 8월에서 10월 요 사이거든요. 그나마 그 이전에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다가 그나마 끝까지 간 게 한 10월 정도인데, 그렇게 친다면 이 텀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시세 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도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의 수급이 강하게 쏠리면서 급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차익 실현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좀 강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윗꼬리가 빠르게 달릴 확률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조금 더 굵직한 키워드로 좀 바로 이동을 해봐서 시간 조금 더 써볼까 합니다. 밸류업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키워가야 할까? 저PBR주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고민일 것 같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총선 이슈가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밸류업 같은 경우는 총선 이후 결과에 따라서 힘이 더 실릴지 힘이 더 빠질지 변동성이 있다라는 지적들도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커밍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밸류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뷰를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오늘 외국인은 사거든요. 네, 오늘은 뭐 전반적인 수급으로 봤을 때 자동차 중심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지금 증권은행 보험과 같은 부분, 그리고 저 PBR 관련된 지주사 이쪽까지도 움직이고 있는데, 총선 영향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여당이 조금 힘겨운 총선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이제 센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당 부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일정을 이미 잡아놓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5월달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그리고 연말 내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실제 이런 부분들이 5월달에 관련된 추가 조치안이 나오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총선 결과가 물론 센티적인 영향을 여당이 어느 정도 좋은 어떤 의석권을 확보로 하면서 가게 되면 좀 더 안정적인 센티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만약에 좀 더 과반 이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갑자기 뭐 하고 있던 것들을 다 폐기하거나 이러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외국인들이 자동차 중심으로 더 들어오고는 있지만 실제 또 외국인들이 사는 것은 자동차나 이쪽들보다는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거의 대부분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이슈로 좀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우리가 컨센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크게 달라진 건 없고 또 구체안이 5월 달에 나오기로 이미 내부적인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저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사실은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당 부분에서 조금 보수적인 결과물이 총선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센티적으로 한번 출렁일 가능성은 있겠죠. 다만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은 별반 크게 차이가 없을 걸로 본다는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총선 결과를 좀 보면서 봐야 되겠지만 사실 오늘 자동차 관련해서도 현대 기아가 많이 올라갑니다만 기아 같은 경우는 ROE가 16% 정도 됐고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ROE가 9% 정도였습니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ROE가 상대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쪽에 이제 일부 투자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ROE가 기아보다 좀 낮았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ROE가 높다 보니까 PBR 1배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가 왔었죠. 최근에 신고가를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아가 훨씬 좋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ROE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PBR이 뭐 0.6배 이 정도에서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전 뭐 히스토리를 봤을 때 현대차가 ROE가 10% 이상 넘어가면 항상 PBR은 1배 이상 왔었다. 네.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ROE가 지금 9% 정도 수준인데 추가적으로 ROE를 10% 이상 올리려면 여러 가지 방식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추가적인 재원을 가지고 한 4조에서 5조 원 정도의 뭐 자사주 매입을 좀 더 한다든지 다른 주주 환원과 관련된 뭔가 발표가 또 생긴다고 한다면 ROE 개선세가 10% 정도까지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거 PBR 1배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움직였다는 히스토리를 봤을 때는 현대차도 아직 고점을 돌파를 못했거든요. 과거 고점 대비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아 대비 현대차도 어느 정도 키맞추기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외에도 은행이나 증권보험 지주사 다들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이제 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정부가 약간 뭐 배당 관련해서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라는 어떤 커멘트나 뉘앙스들이 좀 있었기 네. 때문에 약간의 어떤 배당 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브레이킹이 근데 지금 밸류 프로그램을 이끌면서 또 정부가 나서서 은행주에다가 그렇게 배당에 대한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금융주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메리츠 금융주주라든지 최근에 키움증권, NH투자증권과 같은 좀 구체적인 밸류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어떤 사안들을 발표를 구체적으로 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지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이전과 대비했을 때 조금 더 가격 메리트가 높다라는 점을 집중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 종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매수 적기로 활용할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실까요? 부장님의 눈에도? 그렇죠. 지금 이제 결국 그 밸류 프로그램들의 기본적인 사안은 그 부분에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고 일본 사례도 보면은 결국 외국인 수급이 들어가서 그와 관련된 종목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는데 참 재밌는 것은 일본도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이 이야기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종합 상사라든지 이쪽에 밸류 프로그램 도요다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그런 종목들은 뭐 70%, 80% 정도 주가들이 올랐어요. 근데 실제 3배, 4배 올라간 것은 역시나 일본도 반도체였다. 반도체 장비, 어드반테스트라든지 테라다인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몇 배씩 한 것들이기 때문에 꼭 밸류 프로그램만 가지고 그쪽만 저 PBR 종목만 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글로벌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흐름을 같이 일본 시장도 동참을 하면서 주가들이 올라왔다는 점도 국내에서 시사한 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힌트를 한번 얻어보자. 외국계족의 사점 그 한 축이 반도체, 그 다음 한 축은 저PBR이라는 코멘트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키워드 좀 정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난주부터 원자재 정말 안 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금, 은, 유가 등등이요.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 야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해지 명목으로 트레이딩성 자금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습니다. 계속 이 관점 유효할지 이 마지막 키워드 하창한 본부장님과 이야기 풀어가려고 합니다. 계속 우리가 볼 거는 트레이딩의 관점일지 궁금하고요. 많은 분들이 항상 유가 뭐 그 문도 있지만 요즘은 구리 많이 보시는 네. 것 같거든요. 그쪽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이상으로 계속 볼 수 있는지도 짧은 힌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원자재 쪽은 트레이딩이 아니라 좀 집중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원자재 쪽으로 하면 되게 넓기는 한데 그죠. 뭐 코코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가도 굉장히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구리, 금 뭐 다 신고가. 금 같은 경우는 2,360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입니다. 2,000을 잘 뚫지 못하던 2,100까지도 잘 뚫지 못하던 금이 사상 최고치 막 경신하고 있고, 은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때도 넘지 못했었던 그 벽을 다시 한번 좀 뚫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13년대 수준으로 빠지는 그런 라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원자재 쪽에서의 플레이가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ETF 수익률이나 최근에 뭐 이제 그냥 뭐 본주에 대한 수익률도 보셔도 굉장히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 같은 경우는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오늘도 급등이 나왔고 전거래에도 뭐 상한가 종목군들 일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원자재들이 대부분이 공급망 이슈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기조, 게다가 이제 러시아 드론 공격에다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지정학적 리스크 생기면 이란이라는 이제 산유국 쪽에서 좀 덩치가 있는 국가가 참전하게 되면서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파나마나 뭐 이런 일부 광산에서 기후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애초에 채굴량이 줄었던 그런 상황인데, 중국 쪽에서 또 재련비 관련된 부분 때문에 공동 감산을 또 결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 쪽도 굉장히 가격이 급등이 나타나고, 거기에다가 PMI 지수가 또 50을 상회하다 보니까 경기 확장 국면에서 좀 이벤트, 코코아도 마찬가지죠. 코코아도 공급망 이슈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원자재가 공급망에 대한 이슈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요게 수요단이 붙을 수 있는 이벤트가 계속 붙어주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충분히 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유가 같은 경우는 CT에서는 지금 연내 100달러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망에 대한 이슈로 거기까지 올라간다라는 거는 거기서 수요까지 붙어버리면 굉장히 큰 폭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심 영역을 단순히 유통 주식 수가 많지 않은 품절주 성격이 아니라 펀더멘탈 측면으로 수혜가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쪽을 지금 담아도 된다라는 네, 말씀이실까요? 맞습니다. 뭐 최근에 S-오일이라든지 GS 같은 경우도 뭐 저점 대비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미국장에서도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뭐 쉐브론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탄력도도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뭐 금 ETF도 마찬가지고, 엘컴텍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고점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구리로 보면은 이제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지만, 또 뭐 전선이라든지 이제 연관된 종목군도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관된 산업군들과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확장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